스페인 책방 라디오 5층인데 603호. 올라 토데스. 스페인 책방 라디오 5층인데 603호. 스페인 책방의 모든 것 에바 허탕 다면입니다. 뭘 허탕을 치셨나요? 책 반납할 게 있어서 낮에 책을 싸가지고 용산 도서관에 갔어요. 네. 집에서 걸어가면 한 20분? 25분 이 정도? 그러니까 산책 삼아서 걸어서 다녀오기 괜찮은 거리인데 집에서 씻고 도서관 가는 김에 거기 앉아서 일을 좀 하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고 노트북이랑 다 싸가지고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기 휴관일이더라고요. 화요일인데? 그렇더라고요. 책 반납이야 건물 앞에 있는 무인 반납함에 하면 되니까 책 반납은 했는데 도서관에 들어가질 못한 거죠. 도서관 월요일 날 쉬는 줄 알았는데 화요일 날 쉬는군요. 하지만 용산 도서관이 휴관이어도 해방촌 후암동 주민은 좌절하지 않지. 거기서 길 하나 건너면 또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용산 도서관 근처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길을 건너면 남산 도서관이 있죠. 거기에 갔더니 이번에는 6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관이래요. 오? 리모델링? 내부 공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믿고 있던 두 개의 도서관을 차례로 갔다가 2번 연속으로 벤치를 먹은 거죠. 허탕을 쳤고요. 그래서 다시 그냥 짐 그대로 메고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왔어요. 산책 잘했네요. 날도 더운데. 그래도 아직은 많이 덥고 이런 정도는 아닌데 오늘은 그렇게 덥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녁엔 좀 선선한 맛도 있고. 에바는 요즘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저는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며칠 전에 마지막 시험을 보고 그 다음날 과제를 제출하고 이제 종강을 했습니다. 종강 축하하고요. 방학이네 이제. 네. 참 이 나이에 방학을 기다릴 줄이야. 성적은 언제 나와요? 몰라요. 그거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좀 궁금하긴 해.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시험을 그렇게 못 본 것 같진 않은데 왜냐하면 오픈북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요령과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웬만큼 다 잘 볼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나만 잘 본 게 아니고 남들도 다 잘 봤을 거기 때문에 성적이 어떻게 매겨질지가 궁금해요. 과제 같은 데서 좀 갈리려나? 또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거다 보니까 출석 같은 것도 그쵸. 학생들마다 상황이 달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쵸. 그런 데서 변별력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깜빡하고 출석을 놓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지각한 과목이 있고 한 번은 뭔가 퀴즈를 놓친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서 좀 깎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웬만큼은 나오겠죠. 시험은 객관식, 주관식 섞여 있어요? 객관식이 되게 많고 아무래도 제가 듣는 과목들이 거의 다 언어 과목이다 보니까 주관식을 길게 낼 만한 게 없잖아요. 주관식이 있어도 단답형입니다. 언어 수업도 서술형을 내려면 낼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과제로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국문과를 학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학부 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시험 문제를 알고 들어가는 수준이었어요. 그냥 과목 제목이 시험 문제다. 아는 거 다 써라 이런 느낌이죠. 그 과목 시간에 배운 큰 주제들, 주요한 화두들 그런 것들 중에 한두 개를 칠판에다가 싹 쓰고 선생님이 나가세요. 그러니까 뭐뭐뭐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뭐와 뭐뭐를 비교하시오. 이런 정도가 시험 문제인 거죠. 그러면 한 학기 동안 배운 거를 바탕으로 열심히 쓰는 거죠. 아는 걸 몽땅 동원해서. 그렇죠. 그런 방식의 시험이라면 오픈북 시험도 사실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얼마나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고스란히 외우고 있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이 사람이 얼마나 획득했는가 거기 필요한 사고방식을 얼마나 잘 갖췄는가 이거를 테스트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픈북 시험이라는 것도 별 문제가 안 되는 형식인데 대신에 거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시험 문제가 묻고자 하는 거 지금 뭘 나한테 묻는 거구나. 그거는 이 책의 어느 부분에 있어 또는 웹에서 무얼 검색하면 돼. 대신에 거기서 나온 자료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조합해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사고하는가를 답안지에다 표현하는 거죠. 그걸로 채점 받으면 오픈북 시험도 문제는 없다. 뭔가 하자가 있는 시험은 아니다. 근데 에바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객관식이 대다수다. 그리고 주관식도 단답형 수준이다. 한다 하면 온라인으로 오픈북 형태로 시험을 본다 하면 좀 시험의 의미가 퇴색된달까? 변별력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겠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과목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예 공지를 할 때 그런 점을 딱 집어서 공지를 했는데 수업을 하면서 본인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쓰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암기력 시험이 그쵸. 돼버리는 거죠. 암기력인 것도 있지만 이 수업을 진짜로 열심히 들었다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그치, 거죠. 수업 자료에는 포함시켜 놓지 않거나 다르게 써놓고 근데 실제로 수업할 때는 특정한 어휘를 사용한다거나 수업할 때만 말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실제로 성실하게 들은 사람만 답할 수 있는, 사실 근데 그거는 실력 테스트가 아닌 거니까 그러면 출석 그쵸? 테스트인 거지. 근데 사이버 대학이라는 특성상 그런 걸 체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변별력을 주자니 그러면 과제가 너무 많아지거나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돼버리면 또 다들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암기력 테스트나 출석 체크에 가깝다 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 스타일이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실제로 수업을 듣고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이런 것보다야 훨씬 덜 빡세니까 사이버가. 제가 외주로 원고를 보고 교정교열 뭐 윤문 같은 걸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지식, 그러니까 뭐 맞춤법 규정이나 뭐 사전에 대한 지식, 사전에 이 어휘가 어떤 식으로 설명되어 있고 용법이 어떠하고 품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제가 일일이 다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맞춤법 저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데 그게. 그리고 수시로 또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맞춤법 수업을 들었더니 기말고사로 맞춤법 몇 항 몇 조에 뭐라고 써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본다면 저는 바로 반항심이 팍 올라오는 스타일인 거죠.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 답안지에다가 뭔가 막 불만투성이 글을 막 팍팍팍 써놓고 나온다든지 그래서 F 맞고 막 그런 성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그게 불합리하다고까지 느끼는 타입이라. 그리고 제가 일할 때는 어차피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어문 규정이나 사전 다 찾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좋은 판단을 하는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판단을 해서 원고를 얼마나 잘 개선할 수 있는가, 독자가 읽을 때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작가의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게 얼마나 원고를 개선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맞춤법 규정을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는가 하는 건 사실은 거의 안 중요한 수준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종강 축하하고. 네. 9월 되면 또 다시 2학기 개강하겠네요. 그렇겠죠? 사이버대가 은근히 빡세서, 그러니까 공부를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뭐든 그렇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빡세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 들어보고 휴학하시는 분들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이라서 조금 편할 줄 알고 쉬울 줄 알고 등록을 했다가 생각보다 해야 될 게 많다. 왜냐하면 수업을 하나만 들어도 일주일에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5과목을 들으면 하루에 2시간씩 월화수목금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 퇴근하고 그거 2시간 들으면 진짜 하루가 그냥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기대한 거랑 좀 다르다. 너무 힘들다. 매일 2시간을 거기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많지 않아요. 매일 정시에 퇴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맞아. 퇴근 이후에 일정이 하나도 없기도 쉽지 않고 집에까지 오는 시간, 집에 와서 밥 먹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육아 중이라면은 육아라든지 가사노동에 좀 참여할 수도 있고 개인정비를 한다고 또 씻고 어쩌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9시, 10시 금방인데 매일 2시간씩을 할애해서 수업을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평일에 할 만큼 하고 밀린 것도 주말에 몰아서 해야지 했다가 주말에 또 외출이 생기고 어쩌고 하면 또 밀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전체 출석을 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하는 거 좀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약속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따라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라도 구멍이 나면 그치. 큰일 나는 거야. 오늘 하루를 내가 다른 일로 쓰면 내일 4시간을 써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쌓이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맥북을 항상 들고 다니니까 맥북이랑 아이패드랑 폰으로 어디서든 어떤 기기로든 간에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준비를 다 해놓고 그래서 상황이 허락하는 모든 때에 계속 강의를 수강했어요. 실제로 수강한 건 아니죠. 그냥 틀어놓은 거죠. 어떤 기기 하나에서는 틀어놓은 거죠. 그렇게 해야 이 시간을 다 채울 수 있으니까. 이게 사이버 대학이라서 그런지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그 성적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픈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게 완벽하게 정확한 건 아니고 그걸 한 번 더 나중에 채점을 하시는데 그냥 모든 문제가 객관식인 경우에는 그 점수가 정확하잖아요. 주관식인 경우에는 조금씩 오차가 있으니까 다시 채점을 하겠지만 근데 제가 이번에 한국어 문법 수업을 들었잖아요. 중간고사 때 100점 맞은 거야. 깜짝 놀랐어요. 기말고사도 잘 봤을까? 모르겠네. 나도 한국어 문법 시험 보라고 하면 100점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특히나 시험 문제 형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지 않은 거를 암기하고 있는지 묻는 그런 문제를 보면 헷갈리기도 할 뿐더러 이런 문제는 필요가 없는데 왜 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죠. 그럴 때가 있으니까. 시험을 안 볼 순 없으니까. 스페인 책방 라디오 5층인데 603호는 서울 충무로에 있는 스페인 책방에서 만드는 방송으로 스페인, 중남미 관련 이야기, 책 이야기, 다른 책방이나 제작자 소개, 책방 소식 등을 나눕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에 업데이트되며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등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청취 후기나 저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인스타그램으로 찾아와 주셔도 좋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방송을 지속하는 데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빠모스!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네. 가장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탑이 완공돼가지고 그 완공 축복식이 6월 10일에 전 세계의 생중계로 성황리에 거행이 됐어요. 네. 그 축복식이 있고 세계로 중계가 될 거라는 소식까지는 저희가 전했는데 그 후에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 녹음하고 나서 제가 사그라다 파밀리아 유튜브 채널을 가보니까 그 행사를 안내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이 같은 내용으로 영어, 스페인어 그런 식으로 다양한 언어로 올라와 있었는데 한국어 버전도 있어서 그게 좀 신기했다? 신선했고요. 한국 사람들이 바르셀로나를 얼마나 많이 가는데 이제 생길 때도 됐다. 그런 면에서 좀 국력 신장을 체감하기도 했고 그 행사도 조금 봤는데 다는 보지 못했고 반면 봤어요? 혼자 봤구나. 그때 에바는 뭐 수업 듣고 있었나? 그래서 한번 체크 삼아서 봤는데 그때 그 장면을 봤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주변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밤하늘에 별빛으로 가우디 얼굴을 그린 거죠. 저 나중에 짤로 그거 봤거든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옆에 드론? 굉장히 낯설다. 근데 가우디의 얼굴이 완공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쳐다보면서 좀 웃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서 그 내용상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수고했다 잘했다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그림이 약간 어색하다고 생각하긴 했고 그치, 그렇게 하이테크한 그런 거는 스페인이랑 좀 어울리지 않으니까 느낌이. 그래서 그리고 그 얼굴 다음에 폭죽을 엄청나게 쐈잖아요. 그 폭죽 짤 보고 엄청 웃었잖아. 저 정도면은 그냥 건물 폭파 아니야? 완성하자마자 폭파시키는 듯한 깜짝 느낌으로. 놀랐어. 진짜 어디 하나 무너진 거 아니야? 근데 뭐 워낙 불꽃놀이 잘하는 민족이니까 뭐 알아서 잘했겠지만 그냥 보기에는 되게 과격해 보였다? 그 나라 사람들도 참 불꽃놀이 좋아해. 그리고 녹음하고 있는 지금은 6월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간 새벽인데요. 물론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 하면 아직 23일 저녁 정도 되겠네요. 스페인에서는 이날이 산후안의 밤이라고 해서 특히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이런 데서 크게 챙기는 그런 날이라고 하고 이게 보니까 보통 6월 21일 정도의 하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
이 산후안의 밤이 이 하지 바로 다음에 있는데 고대 하지 제사하고 가톨릭 전통이 좀 결합된 그런 축제라고 해요. 그래서 해변에 모닥불을 피우고 뭔가 나쁜 기억이나 나쁜 감정 이런 거를 적은 종이를 불에다가 던져서 태운다거나 그런 걸 하기도 하고, 또 자정이 되면은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뭐 파도를 넘는다거나 모닥불을 뭐 7번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행운 그리고 정화를 기원한다, 그런 날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펴낸 그때 나는 이 도시와 사랑에 빠졌다, 거기 실린 발렌시아 원고를 쓰신 구민정 작가님의 글에도 이 산후안의 밤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 있죠. 네. 저는 이 산후안의 밤에 대해서 그 원고를 통해서 처음 접해서 그 부분이 좀 신선하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 원고 편집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부각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궁금하신 분은 스페인 책방 스마트 스토어 말고 자체몰 네. 스페인북샵.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 어려워서 책을 구매할 수가 없다, 가까운 도서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맞아요. 경기 좀 보고 있어요? 하나도 안 봤는데요? 월드컵인 것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 올해가 역대급으로 월드컵 열기가 없는 그런가? 그런 해죠.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할 때가 피크였다면 그 전에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뭐 94년, 98년 이럴 때도 월드컵 열기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틀어줘가지고 다 같이 애들이랑 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TV 보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200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열리기도 했고 성적이 워낙 좋았으니까, 저는 그때가 군대 갔다 온 다음 해여가지고 학교 근처에서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 특히나 뭐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강팀들에 대한 승리를 거뒀을 때, 이탈리아 뭐 스페인도 그때 있었죠. 스페인을 우리가 이겼을 때, 그럴 맞아. 때 같이 본 친구들이랑도 되게 기뻐하고 막 그랬지만, 끝나고 술집 나와가지고 학교 앞 번화가를 가봤더니 거기에 모든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뛰어다니고 같이 응원하고 막 악수하고 하이파이브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차에 올라갔어? 그렇진 않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 후로도 뭐 매번 월드컵 할 때는 올해는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둘까 기대하면서, 때로는 실망하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서 월드컵을 보기도 했고, 꼭 우리나라 팀의 성적이 아니더라도 세계 최강 팀들의 경기, 세계 최강 선수들의 경기를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과연 메시가 우승을 할 것인가, 월드컵을 쥐고 고트로 올라설 것인가 하는 게 관심사여서 저도 아르헨티나 경기를 챙겨서 봤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근데 올해는 지금 우리나라 축협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아서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신경 써야 할 다른 문제가 많아서인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축협이 인기가 많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저런 이슈가 더 있어가지고 축협 그것보다. 회장이나 뭐 팀 감독이나 여러모로 좀 잡음이 있어서 축구 팬들의 실망이 컸죠. 원래도 그렇게 인기가 크지 않았지만 더 떨어졌구나.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있었고, 저도 올 초에서 뭐 5월까지 전혀 올해 월드컵이 열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6월 다 돼서 뭐 아닌가 6월 돼서 한 일주일 열흘 남겨놓고, 근데 우리 좀 있으면 월드컵 하는 거 알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듣고 그랬던가? 저는 시작할 때 알았어요. 그런 정도였던 거죠. 어쨌거나 매일같이 흥미로운 경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뭐 축구 팬도 아니고 해서 선수들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90분짜리 경기를 막 챙겨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보고 그럴 정도의 정성이 있지도 않지만, 어떻게 되고 있나는 좀 궁금한 거예요. 뭐 재밌는 일 없나 하고 유튜브를 볼 때 오늘 있었던 경기 요약 영상이 올라오면 이 팀은 어떻게 했나? 프랑스 어떻게 했지? 음바페 골 넣었나? 아르헨티나 어떻게 했지? 스페인은 어떻게 됐나?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영상은 체크를 하거든요. 야구도 경기는 안 보지만 저녁에 그냥 응원하는 팀 하이라이트 영상만 챙겨보는 것처럼.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데 그게 승부욕이 없어서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승부욕이 좀 있어야 보는 재미도 있는 거잖아. 그냥 뭔가 경쟁을 하는 상황을 보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일 때가 있고, 물론 골이 많이 터지거나
재밌는 경기를 보면 가끔 재미가 있을 때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월드컵은 별로 볼 생각이 없는데 월드컵이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투어스가 놀랍게도 축구협회 앰버서더입니다. 별로 지금 홍보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앰버서더고 심지어 작년부터인가 앰버서더였고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축구 경기를 할 때 이 친구들이 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그 폭우를 맞으면서 공연을 했던 장면이 한번 화제가 됐던 적이 있고 올해는 월드컵을 기념해서 응원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죠. 월드컵을 한다는 것을. 저는 우리나라 경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이라이트로만 봤는데 어쨌거나 에바랑 함께 살기 때문에 에바의 본국 스페인 경기도 체크하는 거죠. 올해도 뭐 멤버들이 좋아서 우승 후보로 꼽힌다고 하고 하지만 올해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하나도 없다고 맞아요. 난리가 났죠. 가끔 스페인 축구 리그 경기들 일부를 하이라이트로 볼 때도 역시나 바르셀로나 경기를 봤기 때문에 그 경기를 통해서 좀 익숙하고 기대하게 된 라민 야말이라는 어린 선수의 활약이 좀 기대되기도 하고 해서 첫 경기 요약 영상을 봤더니 처음 들어보는 팀과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에 처음 나온 아주 작은 나라 카보베르데라는 나라와 첫 경기를 했길래 그러면 뭐 우승 후보인데 간단히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안고 봤는데 상대가 상대라서 그랬는지 카보베르데가 아주 수비를 빡빡하게 하는 그런 전술을 썼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스페인도 계속 볼 점유는 하는데 이렇다 할 공격을 잘 못하고 바깥에서 공을 돌리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 상대편이 자기네 진영에서 안 나오는데 골을 넣을 수가 없죠. 그래도 어떻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스페인인데. 여러 가지 스페인인데 티키타카 해야지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래서 그런가 우리가 워낙 잘하니까 지금 좀 이렇게 막혀 있어도 이렇게 돌리면서 기회를 보면 그때 한 방 빡 넣으면 될 거야.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전반 내내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후반도 내내 그렇게 하더라고요. 계속 골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슛도 몇 개 했지만 들어가진 않고 수비가 워낙 많기도 하고 하니까 그랬다가 후반 한 20분 남겨놓고 그때쯤 라민 야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아껴놨다가 영 골이 안 들어가니까 한 20분 남기고 인젠 넣어야겠다 싶어서 감독이 투입을 했나 봐요. 근데 확실히 그 선수가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적극적으로 돌파를 하려고 하고 하니까 위협적인 장면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 이제 좀 재밌어지려나 보다. 이제 하나 넣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봤는데 경기 분위기가 바뀐 채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하는 기대에만 준 채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첫 경기가 빵 대 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페인 뭐야. 물론 상대가 그렇게 꽉 걸어 잠글 전략을 준비해서 왔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스페인이면 뚫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는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리고 가장 재밌는 축구를 기대하고 보는 거니까 그랬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웠다 하는 생각이었는데 어젠가 제가 스페인의 2차전 경기를 봤어요. 네. 역시 하이라이트 90분 볼 수 없지. 그래서 봤더니 1차전 하고 욕을 좀 먹었을까? 그래서 그랬는지 전술이 바뀌었어? 모르겠어요. 저도 뭐 추갈못이니까 전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야마를 처음부터 넣었구나.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애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경기 시작한 지 10분 만에 골을 넣더라고요. 그랬더니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에 4대 0으로 이겼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꽤 잘하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아에서 잘하는 팀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4대 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돌아갔다. 그거는 카보베르데가 준비를 잘해온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경기를 다이다이로 뜨면 당연히 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치. 그냥 무승부로 가자. 우리는 골을 안 먹히는 걸 목표로 한다. 그렇게 간 게 아닐까? 근데 이 월드컵이 이기면 승점 3점, 지면 빵점인데 비기면 승점 1점은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카보베르데가 월드컵 첫 출전 첫 경기에서 강팀 스페인이랑 만났는데 안 져서 비겨서 승점 1점을 획득한 거죠. 그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팀이 2차전도 비겼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벌써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건가 축구를? 승점 그러면 보는 사람은 좀 재미가 없겠다. 어쨌든 승점 2점을 챙겼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지금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뭐 메시 또 나와가지고 첫 경기에서 헤트트릭하고 메시 진짜 대단하다. 두 번째 경기에서도 2골 넣고 그래서 그런 훌륭한 플레이어들의 활약하는 장면들을 보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어서 더 챙겨볼 것 같긴 하고 또 모르죠. 이제 앞으로 32강, 16강, 8강 하면서 올라갈 때 스페인 팀이 좀 성적을 거둔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승 레이스에 시동을 걸고 올라간다 하면 단관 가나요? 응원하면서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러게 책방에서 뭔가 응원하면서 같이 볼까. 근데 이번 월드컵이 다 오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에 경기가 있어가지고 주말에 걸릴 수도 있으려나? 그러니까 그럴 때 걸려서 시간이 괜찮으면 친구들 모아서 같이 봐도 재밌을 텐데. 평일에 걸리면은 같이 보는 거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월급 루팡을 하면서 봐야지. 나는 월급이 없지만. 근데 축구를 제가 아예 안 봤다고 얘기를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2002년에는 좀 봤네요. 그치, 그때는 안 볼 수가 없지. 그니까. 그때 그리고 그 선수들을 되게 좋아했어. 우리나라 대표팀? 뭐 모두가 좋아했죠. 전 국민이 좋아했고 그때는 제가 또 고등학생이었고 얼마나 멋있어. 오빠들. 멋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막 피 터지는데도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전 또 감동받는단 말이죠. 저 능력도 있고 성실한 사람들. 그런 모습이 엄청 멋있고 감동을 받아서 스크랩을 했습니다. 아. 축덕이네. 저 지금도 아마 그게 파일로 있을 거예요. 신문 같은 거 다 오려가지고 막 스크랩 해놓고 난리였어요. 그때도 어쨌든 종이를 가지고 놀았다. 그렇네. 그런 스크랩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저는 뭐 진을 평생 만들었고요. 나이를 먹고 지금 안 만들고 있지만 어릴 때 참 많이 만들었죠.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월드컵 언제 끝나요? 몰라요. 아. 그래, 알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네,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이런 걸 알고 있지는 않고 그냥 경기가 하니까 보는 거고. 하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끝나가지고 요약 영상이 올라왔으니까 보는 거죠, 유튜브로. 이번 주엔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릴 예정이고. 내일부터 시작이죠? 저희는 언젠가 나가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아예 시도도 안 했어요. 네. 서울국제도서전에 이런저런 변화가 있고 해서 좀 문턱이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소외랄까요? 그런 걸 느끼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서울국제도서전은 언제나 문턱이 높긴 했는데 그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관람객으로라도 가서 보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지난 주말에 저희는 다른 도서전에 다녀왔죠. 합정에 우리 친구 주한님이 운영하는 사이시옷 사무실이 있는 그 건물에서 열린 거북목 도서전에 친구들과 다녀왔고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 주한님하고도 오래 알고 지냈고 터틀넥 프레스 김보희 대표님과 송강원 작가님 그리고 주한님이 함께 운영하는 팟캐스트 거북목 라디오의 오프닝 음악 작업을 또 제가 해드리기도 했고 해서 그리고 강원님도 우리 동네 주민이잖아요. 위치상 아마 아주 가까운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대충 해방촌 사람. 그래가지고 강원님 나온 그 영화 보다 보면은 우리 동네 나오거든요. 우리 집 있는 요 언덕 저 위에서 찍은 샷이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한님이랑 강원님은 안면이 있었는데 보이님은 온라인으로만 소통이 있고 직접 뵌 적은 없었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 갔더니 주한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 크루들과도 다 같이 인사를 해가지고 뭔가 대단히 환영받은 느낌? 이번에 거기서 도서전 행사의 일환으로 뭔가 또 녹음한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해서도 제가 일을 해드릴 게 있는 것 같고 해서 여차저차해서 반가운 인사를 많이 받고 누가 보면 막 되게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았겠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공간이었는데 아기자기하게 재밌는 코너들을 많이 구성해 놓고 또 책들을 잘 소개해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볼만했고.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 놓으셨던데. 그게 공간이 작지만 막상 그 공간을 비어 보이지 않게 채우려면 엄청 많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진짜 한 평밖에 안 되는 공간도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뭔가를 갖다 놓잖아요. 되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잘 꾸몄다 싶은 느낌이 든 거였으면 실제로는 엄청 많은 일을 하셨을 거예요. 준비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녹음 전에 또 요즘에는 스페인에 어떤 일이 있나 하고 소식을 좀 찾아봤는데, 스페인 관광부 장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스페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사상 최초로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와. 고 해요. 보니까 관광산업이 스페인 경제 GDP의 12%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래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네요. 그냥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경제 이런 것 쪽에 지식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도 스페인 뭐 올리브도 팔고. 그쵸. 와인도 있고. 와인도 팔고. 또 뭐 팔아? 옷도 팔고. 자라 팔아야지. 그런 게 있으니까 관광산업이 그래도 꽤 높은 나라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스페인에서 관광 관련해서는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네.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뭐 시끄럽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주민들이 생활에서 좀 불편해지는 게 많으니까. 근데 사실 길 막고 시끄럽고 이런 거는 물론 불편한 문제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사람들의 거주권을 뺏기는 거니까. 주거지에서 밀려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바르셀로나 등 주요 도시가 2028년까지 관광객용 단기 임대 아파트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는 그런 규제 조치들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에어비앤비 같은 거 할 때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집은 등록을 안 받아주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 소식을 보다가 생각이 난 게, 지금 우리나라도 역대급으로 관광객이 많지 않나?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책방에서 집에 올 때 많이 이용하는 남산 순환버스가 관광객도 남산 타워에 올라갈 때 이용하는 버스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과 버스를 타는 일이 되게 많고, 제가 책방 갈 때도 해방촌에서 버스 타고 가는데 여기서 남산 터널을 통과해서 명동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그 버스 정류장 위치가 좀 특이해서 거기에서 버스를 내리거나 한 외국인들이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되게 당황하고 있다가 제가 지나가면 길을 묻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처음 이사 왔을 때보다 확실히 요즘이 올해가 외국인이 되게 많다, 그런 걸 느끼기도 하고, 또 제가 책방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남산 한옥마을 그 근처에 지인의 사무실이 있어서 그쪽 일을 좀 도와주러 갈 때가 있는데, 거기 가면서 보면은 남산 한옥마을도 역대급으로 항상 사람이 많아요. 다 외국인이고. 저는 그걸 확 체감한 게 코로나 끝나고 그 직후에 엄청 늘어난 걸 느꼈거든요. 그 이후로는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퇴근할 때 보면은 남산 도서관에서 해방촌 쪽으로 걸어와가지고 저 인프로그레스 있는 그 근처에서 데크 계단으로 내려와서 집에 오는데, 그 계단 근처 그쪽이 또 뭔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유명해졌나? 거기는 확실히 중국 관광객분들이 많죠. 드라마에도 그 길이 많이 나왔고, 중국 인플루언서를 왕홍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왕홍 중에 유명한 분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그 스팟이 엄청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한 카페 옆에 그 계단에서 사진을 찍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주민들이나 그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었겠죠. 너무 시끄럽고 뭐 쓰레기 버리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뭐 사진 찍지 말라 이런 거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여전히 거기는 낮 시간에 가면은 외국인이 항상 많아요. 그리고 그 많은 관광객이 그냥 관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쁘게 차려입고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어떤 때는 막 조명도 가져와가지고 맞아. 그렇게 해서 사진을 막 찍고 그러느라고 줄 서 있고. 그렇죠. 그게 잠깐 가다 말 줄 알았더니 꽤 오래 가요. 그래서 우리도 가까이에서 뭔가 이 오버 투어리즘 이런 걸 좀 느끼면서 살게 되지 않나, 그 영향하에 있지 않나.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정작 주민인 저희는 안 가죠. 맞아요. 저희 가면 뭐 못 먹는다, 사람 너무 많다.
신흥시장은 한국인이 많죠. 그래서 거기는 한국인 관광객들 가는 곳. 그렇죠. 저쪽은 외국인 관광객들 오는 곳. 그래서 주민은 집에서 밥 먹는다. 주민이 갈 수 있는 곳은 메가커피. 다른 사람들은 이 동네까지 와서 메가커피를 가지 않으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건 일단은 좋은 일이잖아요. 외국인이 많이 놀러 오면 한국에서 돈을 쓰고 가고 그러면 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라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안 가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가 쓰고 가는 돈이라는 게 나한테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어딘가에서 돈을 쓰겠지만 그리고 그게 돌고 돌고 돌다가 나한테 올 수도 있겠지만 몇 단계를 거치는 걸까? 그러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아주 푼돈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렇죠.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나한테는 안 오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공간에 살면서 불편을 감수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그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이 이 사람들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크게 체감되기 때문에 또 불만을 안 가지기가 쉽지 않은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르셀로나에서 그랬다던가 관광객들한테 뭐 물총 쏘고 그래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사는 게 여유롭고 편하고 기뻐. 그러면 남들이 우리 동네에서 시끄럽게 노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아, 저 사람들 우리 동네에서 좋은 시간 보내려고 왔구나. 나도 다음 주에 어디 가는데. 나도 어디 여행 가면 저렇게 기쁘게 편하게 놀지. 관광객은 원래 저런 거지. 이렇게 볼 수 있으려면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분이 좋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지금 힘들게 사느라고 죽겠는데 원래 휴가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놀러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줘. 그러면 미워 보이는 거죠. 그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관광객을 향해서 뭔가 작게는 불친절에서부터 좀 더 정도를 높여가자면 혐오나 위협, 뭐 폭력? 뭐 거기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같이 우리나라가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나라가 되어갈 때 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그분들 때문에 뭔가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좀 분배가 된다거나 그런 장치가 있어야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시끄럽고 어쩌고 하긴 하지만 그만큼 나한테 이만큼 또 오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좀 감수할 수 있지.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줘야 좋은 추억을 갖고 다음에 다시 오고 또 돈을 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되는데 지금은 개인들의 결심으로만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외국인 관광객을 만나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하면 이 사람이 여기에서 좋은 추억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들 친절하더라. 잘 도와주더라. 그런 좋은 경험을 하고 가서 다음에 또 가야지. 뭔가 한국산의 제품이나 작품 뭔가를 만났을 때도 더 기꺼이 소비할 수 있게 된다거나 더 관심을 가진다거나 어딘가에서 처음 보는 한국인을 만났을 때도 좀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내가 예측하고 계획할 수도 없지만 여기서 누군가에게 내가 베푼 친절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 커뮤니티에 돌아오는 거 그런 좋은 순환이 있으면 좋은 거니까 안 그래도 요즘 전 세계가 서로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좀 문제가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광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관광객들은 주로 무얼 하러 여행에 가는 거지? 뭔가 어트랙션? 재밌는 기구를 타러 간다거나 뭔가 유명한 유적을 구경하러 간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관광객이 기대하는 것도 다를 텐데 어디는 물놀이 하러 가고 어디는 인증샷 찍으러 가고 어디는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하니까 에바는 여행 갈 때 뭘 기대하고 가요? 새로운 곳에 간다 또는 여행지를 선정할 때 맛집이 있는 곳에 간다. 제가 기대하는 거요? 스페인이요. 스페인이면 어디든 간다.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멋진 사진을 찍은 곳에 가서 나도 똑같이 인증샷을 찍는다. 뉴진스가 뮤비를 찍은 띠비다보에 가서 인증샷을 찍어 오겠다. 그런 결심을 한다거나 광활한 자연을 보러 간다. 글쎄, 일단 맛집은 저한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자연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연보다 도시파여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보는 걸 좋아하고, 자연은 누군가 간다고 하면 같이 가서 며칠 정도 즐기는 건 좋은데 내가 막 거기에 일주일, 한 달을 박혀있고 싶진 않아요. 전 도시가 좋고, 그래서 보통은 약간 볼 게 있는 데를 좋아하죠. 가우디의 건축물이라든가, 쉽게 예를 들면, 아니면 미술관이라든가, 그런 제가 흥미를 느낄 만한 것들이 있는 곳을 주로 가는 것 같고, 이제 스페인은 너무 여러 번 가서 지금은 안 가본 도시 중에 이번 나의 루트에서 갈 수 있는 도시를 가보자는 생각으로 새로운 데들을 조금씩 가고 있죠. 근데 그렇게 갈 때 안 가본, 그리고 안 알려진 뭔가 소도시? 그런 데를 갈 때도 뭐 내가 출발지가 바르셀로나야. 그래서 거기서 갈 만한 데가 뭐 여러 군데 후보지가 있으면 각각이 다른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요새는 워낙에 정보가 많으니까 구글에서 검색을 해봐요. 그래서 그 도시의 전경이라든가 이런 사진을 봤을 때 꽂히는 곳에 갑니다. 특별히 기준이 막 있진 않는 것 같아. 근데 에바도 사진을 찍으니까 그래서 갈 때 필름을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걸 생각하면 예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는 곳? 뭔가 그런 기대가 있을 때 거길 선택하게 되려나? 그런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긴 할 것 같네요. 근데 작년에 제가 스페인 갔을 때 되게 작은 도시를 한 군데 갔거든요. 거기를 선택한 이유는 뭐였냐면, 내가 사라고사에 갔다가 마드리드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중간에 기차가 서는 도시 중에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그 도시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도시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그 중에 골라서 갔습니다. 좀 특이한 방식이죠. 그렇게 간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진짜 작은 도시였고 사람이 없고 밥 먹을 데도 없고 그랬는데, 옛날에 유대인들이 살던 도시래요. 그래서 그런 흔적이 좀 남아 있었고, 물론 너무 작은 도시고 아직 뭐 관광객도 없고 알려지지 않은 도시여서 그게 잘 관리가 되고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흔적들이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사진을 봤을 때 그 풍경이 좀 예쁜 곳이 있었고, 그러니까 언덕 같은 데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 풍경이 예쁜 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현실적인 이유였죠. 숙소 가격이나 기차 시간이나 가격 같은 거, 그런 걸 좀 봤고요. 그리고 그 도시 말고 후보로 있던 다른 도시는 마드리드에서 조금 더 가까웠어요. 그 도시보다. 그래서 이 도시는 다음에 마드리드를 왔을 때 갈 수 있겠다 쉽게. 그래서 마드리드에서 조금 더 먼 도시를 골랐죠. 저는 이제 스페인은 딱히 뭔가를 보러 가거나 막 이런 기준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도시에 따라서 다르죠. 예를 들면 재작년에 갔던 피게레스나 까다케스나 이런 데는 명확하게 목적이 있었어요. 달리의 흔적을 보러 간 거였으니까. 그런 데가 아닌 이상에는 그냥 내가 지금 닿을 수 있는 도시를 간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스페인 아니고 다른 나라를 간다면 볼거리가 많은 데 가겠죠? 그 볼거리가 뭐 유명한 광장일 수도 있고, 오래된 성당일 수도 있고, 유명한 클럽일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같이 갔을 때도 생각해보면 주로 오래된 건축물, 미술관, 그런 데가 있는 곳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데 가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에바는 지금 스페인에 갈 때는 평범한 관광객이 아닌 거지. 스페인을 뭐 처음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달리의 흔적을 찾으러 간다 하는 거는 약간 학자적인 느낌으로 연구자 같은 느낌으로 간 거고, 작년에 다녀온 작은 도시들, 그런 곳은 아무래도 관광용으로 개발된 그런 느낌보다 평범한 스페인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공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느끼고 싶다는 생각? 가공되고 조성된 거 말고 스페인 사람들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동네에 배게 된 흔적들, 그런 자국들, 그런 동네에서 느껴지는 어떤 바이브? 그런 거를 느끼고 사진으로 담아오고,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건 저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스페인 덕후로서 남들이 안 간 도시를 좀 많이 가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고 작년에 갔던 그 도시 같은 경우에 진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노인이 진짜 많고 도시가 좀 활기가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나랑 비슷한 사람들인 건지 관광객들도 조금 있긴 했고 정말 몇 명 소규모의 그룹 그런 분들이 유대인의 흔적을 따라 뭔가 공부하듯이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되게 놀랍게도 너무 작은 도시여서 그런지 코로나 이전 물가가 남아 있었어요. 카페를 갔는데 요즘에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나 이런 대도시에 가면 커피가 되게 비싸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스페인 갈 때마다 와 커피가 진짜 싸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와서도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커피 가격이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서 정말 작은 동네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는 사람이 가득 차 있었고 커피 가격이 코로나 이전 가격이었어. 그런 건 참 좋았다. 그냥 시간 여행한 거 아니야? 나 어디 과거로 갔다 온 건가? 그니까. 근데 그렇게 작은 도시여도 되게 좋은 게 스페인스럽게 광장이 너무 잘 돼 있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가로수 같은 거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길 말고 사람들만을 위한 인도 가로수가 엄청 넓고 잘 돼 있고 그리고 공원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스페인은 뭐 어딜 가나 인구가 좀 적든 어쨌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살만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나쁘진 않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죠. 근데 일요일을 걸쳐서 갔더니 작은 도시는 진짜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케밥을 먹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제일 만만한 게 케밥이죠. 우리가 지금 유행하는 거 뭔가 트렌디한 거 그런 거에 큰 관심이 없고 요즘 떠가지고 인증샷 찍어야 되는 거 아니면 바르셀로나 간 한국인이 다 먹는 꿀대구 같은 걸 나도 먹고 오는 일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서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상대적으로 덜 가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좀 맞아요. 훨씬 편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교통이나 숙소나 그런 곳은 이미 다 다녀와서인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내가 스페인을 지금 처음 간다. 그러면 나도 그런 데 다 가겠지? 물론 저도 다음에 스페인 가면 꿀대고 먹어야지. 그건 괜찮고 바르셀로나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다시 가겠죠. 아, 그쵸. 지금까지는 탑이 다 안 올라가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사진을 보면 그 옆에 크레인들이 다 항상 같이 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탑을 다 올렸으니까 이제 크레인들이 없는 건가? 그쵸? 아직 뭔가 세세하게 남아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책방에서 판매하고 있는 에바가 찍은 사진으로 만든 포스터들 그 중에도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찍은 게 있는데 크레인이 옆에 서 있고 탑이 미완성이에요. 그쵸. 다음에 가면 완성된 버전의 탑을 찍어 와야 된다. 그래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완공된 후에 꼭 다시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는 다시 가보겠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어쩌고 해도 뭐 예약을 해서라도 가야죠. 그 외에는 저도 그렇죠. 유명하다는 곳, 사람들 몰리는 곳을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안 그러면 에바가 다녀온 것 같은 작은 마을 그런 데 구경하는 거 좋아하니까 산티아고 순례길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작은 마을에 묵으면서 오후에 거기 산책하듯이 돌면서 구경하는 거 그런 순간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 되게 평화로운 순간으로 기억돼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의 기억을 훨씬 좋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꿀대구는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식당이 한국에도 들어왔잖아요. 그래도 또 현지에서 먹어야지. 그러니까 꿀에도 대구에도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심드렁한 것 같아요. 누가 가자면 같이 갈 의향은 있는데 제가 찾아서 거길 간다거나 막 거기 안 갔다 오면 막 후회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진 않고 바르셀로나에 가면 끼맥끼맥은 다시 가보고 싶지. 아, 끼맥끼맥 가고 싶죠. 둘 중에 선택하라면 당연히 글로 갈 거고요 저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장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좋다는 거는 한 번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저는 있어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싫어하는 거 자세히 알고 싫어하라고. 내가 내 취향을 잘 아니까 내가 저걸
좋아할 리가 없다. 혹은 뭐 그냥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더라도 막상 했을 때 또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했을 때 진짜 싫어서 명확하게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해보는 거 괜찮지 않나. 그렇죠. 누가 가자는데 안 가겠다고 때를 쓸 생각은 없어요. 아, 그렇죠. 근데 뭔가 내가 거기 갔을 때 우선순위에 그게 없다는 거죠. 그렇긴 하죠. 굳이 막 거기 가서 줄 서서 밥을 그러니까. 먹고 막 시간을 거기서 많이 쓰고 그럴 생각은 없죠. 먹는 거에 그만큼의 시간을 쓴다면 마드리드 산히네스 거긴 가서 먹어보고 싶어요. 놀랍게도 산히네스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지점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산히네스가 있던 그 가게 옆에 몇 개가 생겼습니다. 산히네스는 여전히 맛있더라고요. 저는 마드리드 갈 때마다 갈 것 같아요. 거기랑 오징어 튀김 샌드위치 보카디오 파는데 거기는 마드리드 갈 때마다 필수 코스다. 하지만 가시면 기다리면서 떠들지 말고 쓰레기 버리지 말고 주민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점잖은 관광객으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점잖지 못하게 굴까봐? 아니.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여행자죠. 거의 혼자 다니고 되게 조용히 다니고 쓰레기는 제 주머니에 있고 아까 서울국제도서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지금 이 기간에 도서전이 여러 개가 열리고 있거든요. 일단 서울국제도서전은 24일부터 28일까지고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참가하신 분들이 많고 한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책 행사이기 때문에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가하신 분들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국제도서전의 그 선정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국제도서전과 별개로 좀 더 투명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방식으로 팀들을 선정해서 도서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서울 제대로 도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는 거고 25일에서 28일 노들섬에서 열립니다. 요거 아마 참가팀 받을 때 선착순으로 받았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도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24일부터 27일까지 을지로 곳곳에서 서울 자체 도서전이라는 게 열립니다. 요거 외에 그 귀여운 할머니 책 만드신 하정 작가님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도서전인데요. 원래 예전에는 국제도서전에 나가려고 하다가 그게 아마 떨어져서 자체적으로 도서전을 작게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몇 년 전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일을 조금 규모를 키우셔가지고 을지로 여기저기에서 재밌는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쪽은 약간 독립출판, 1인 출판 이런 쪽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출판물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굉장히 바쁘겠네요. 지금 딱 너무 더워지기 직전에 즐길 수 있는 기간인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말 어디서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볼까요? 네. 스페인 책방 라디오 5층인데 603호 지금까지 에바 다미안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Nos vemos.